저에게 가족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고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는 건 비겁한 짓입니다. 후회는 당신 혼자 하세요. 저와 아버지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기나긴 악연의 끈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들려드린 저 말들은 바로 제 아들이 친어머니에게 던진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였습니다. 제 옆에서 가정을 꾸리고 8살 난 아들을 함께 키우던 사람. 하지만 어느 날 제 차 블랙박스 속에는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호텔로 들어가는 한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남편이 아니라 배신당한 사람이 되었으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제 이름은 여기서 유니언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소설도 아니고 방송을 위해 꾸며낸 각본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인생이 어떻게 부서졌는지에 대한 아주 사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올해 48살이고 사람들 눈에 비치기에는 그저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집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 나름 갖출 건 다 갖춘 가장으로 보였을 겁니다. 저 자신도 한때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히 일해서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아들 얼굴을 한번 쓰다듬을 수 있는 삶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붙들고 있던 그 일상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빙 돌려 말하지 않고 제게 불리한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36살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리와 과장 사이 어디쯤에서 후배들 일을 챙기고 집에서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커피포트를 올리고 셔츠를 다려 입고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서 늘 같은 노선을 타고 회사에 갔습니다. 밤이 되면 지친 몸으로 다시 같은 길을 거꾸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먼저 아들의 방 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재명아, 아빠 왔다. 아이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뛰어나와 제 품에 안길 때면 그날 받은 욕과 잔소리가 잠시 잊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삶이 비록 재미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버틸 가치는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약간은 고지식하다고 들을 정도로 꼼꼼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성격 때문에 상사들 신뢰를 받았고 집에서도 약속 시간과 생활비, 아이와의 약속 같은 것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내 박혜정은 저보다 2살 어렸고 결혼 후에는 집안일을 맡아 재명을 키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때 재명이는 7살이었고 초등학교, 교문이 아직 낯설어 보이는 가방보다 몸이 더 작아 보이던 나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넥타이를 잡고 까르르 웃을 때면 그날 회사에서 겪었던 온갖 짜증과 피로가 스위치를 내리듯 순식간에 꺼져버리곤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셋이서 이렇게만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미 그 시기에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생활 패턴을 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맨날 똑같아.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도 집에서 TV만 보고 이게 사는 거야? 처음에는 그 말을 그냥 지루한 일상에 대한 투정 정도로 넘겼습니다. 누구나 삶이 반복되면 한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놀이공원이나 한강공원에 데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어디 다녀올까? 재명이도 좋아할 만한 데로 가보자.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면 아내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요. 뭐 하러 나가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집 밖으로 자주 나간 건 아내 쪽이었습니다.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동네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요. 아내는 늘 그 비슷한 말들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고 저는 별 의심 없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가 가끔 친구도 만나고 바깥 공기도 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뭔가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가슴 한쪽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외출 횟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준비를 하며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도 카톡 알림 소리가 울리면 아내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린 채 확인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어느새 그 행동이 당연한 일상처럼 굳어졌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아내는 눈을 피한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요. 말끝을 흐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오히려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부족했던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아내가 힘들다고 느끼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퇴근 후엔 설거지를 함께 했고 주말이면 재명이와 공원으로 나가 축구를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의 불안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 일 없을까? 제가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아내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했고 그럴수록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오직 재명이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 말고 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까지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건지 끝없이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질문에 답을 보여주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고 좀 늦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재명이 숙제를 도와주다 문득 거실 탁자 위에 자동차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내가 제 차를 타고 나갔던 게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든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블랙박스에 뭐가 찍혀 있을까? 평소 같으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아이가 잠들자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엔진이 식은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켜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도로, 신호등, 지나가는 차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날짜로 넘어가자 한 장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리더니 낯선 남자와 함께 호텔 입구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고 있었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렸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손끝이 얼어붙고 숨이 막혔습니다. 영상을 되감고 또 되감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건 실수일 거야. 아니, 실수일 리가 없어. 수백 번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손을 잡고 웃던 얼굴, 나란히 걸어 들어가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그 남자는 누구일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녀가 묻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평정심을 가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다고 했잖아요. 정말 친구 만난 거 맞아?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호텔 갔잖아. 남자랑.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어. 당신이 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이제 거짓말하지 마. 그제야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 아무 변화도 없는 삶이 너무 답답했어요. 당신은 회사 일만 하고 나는 집에만 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목소리는 최대한 낮췄지만 아내 들끓는 분노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답답하면 나한테 말을 하든가 상담을 받든가 어떻게든 이 안에서 해결했어야지. 왜 하필 다른 남자를 만나?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당신은 이해 못해요. 당신은 늘 원칙만 따지고 내가 어떤 감정으로 버티고 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쌓아 올린 삶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눈을 뜨고 늦게까지 일해도 아들과 눈 마주치는 시간을 만들려고 애쓰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있으려고 버텨온 모든 날들이 아내에게는 그저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얼마 동안 만난 거야? 아내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최소한 그 정도는 나한테 말할 권리가 있잖아. 한참을 망설이던 아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대학교 선배예요. 제 명이 다니는 학원 원장이기도 하고요. 작년쯤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작년부터. 머릿속에서 숫자를 세어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1년이 넘도록 나를 속여온 거야? 제가 묻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그동안 제가 믿어 온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도장처럼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말을 잇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제명이 방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든 아이를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직 한참 어린데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떤 말로 엄마의 부재를 견디게 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을 포기하고 곧장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명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소송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내밀었을 때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예요? 당연하지. 당신이 우리 가정을 부쉈어. 이제 나는 제 명의만 생각할 거야. 제 대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제 명의는 어떻게 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입 밖으로 나온 그 문장은 차갑게 들렸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수백 번 되뇌었던 결론이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아내는 우리가 애초에 사랑 없이 결혼했다느니, 제가 그녀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느니 하는 말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다면 대화로 풀었어야 합니다. 상담을 받든 시간을 벌든 최소한 이 안에서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제3자와의 관계로 도망친 건 분명한 잘못입니다. 결국 판결은 제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제 명의에 대한 단독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고 아내는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그러니까 그 학원 원장 역시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온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해외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명이한테 잘해줘요. 미안해요. 그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잡을 마음도 붙들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재명이는 며칠 동안 제 눈치를 보다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먼 데로 가셨어.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해. 재명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만큼은 끝까지 버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챙기고 아이 숙제를 확인하고 집안일까지 함께 돌아보는 일이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언젠가부터 집 안에 더 이상 거짓말의 냄새는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재명이가 먹을 도시락 반찬을 꺼내고 밥을 담고 물통을 채우는 일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면 허겁지겁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일하고 퇴근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와 빨래를 챙겨야 했습니다. 회사 일도 벅찬데 집안일까지 혼자 해내려니 몸이 고된 정도를 넘어 마음까지 축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 소파에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재명이가 작은 담요를 들고 와 조심스럽게 제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아빠 피곤하면 자요. 나는 괜찮아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나이에 아이가 아버지를 다독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재명이는 처음에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김없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그때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멀리 갔어. 대신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면 한동안 울먹이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질문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도 그냥 괜찮았어요라는 말만 짧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가 걱정됐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는 건 아닌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재명이가 조금 조용하긴 한데 수업 태도도 좋고 친구들이랑도 무난하게 잘 지내요. 다만 집안 사정이 바뀌었다는 걸 아이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혹시라도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명이는 예의도 바르고 성실한 아이예요. 잘 이겨낼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부자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대단한 메뉴를 차릴 수는 없었지만 식탁 위에 토스트와 우유, 계란 후라이를 올려두고 마주 앉는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재명이는 점점 예전의 밝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아이는 다시 제잘거리며 하루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다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저도 같이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마트와 시장을 돌았습니다. 카트를 밀다가도 아이는 이것저것 집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사요.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가능한 한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돈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식탁 앞에서만큼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둘이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에 계란 하나 더 넣는 것뿐이었지만 점점 국도 끓이고 볶음 요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요리 맛있어요. 재명이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을 때마다 저는 세상 어떤 칭찬보다 값진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야근이 잡힌 날이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아빠, 오늘 늦을 것 같다. 먼저 자고 있어. 현관문을 나서면서 그 말을 할 때마다
아이의 쓸쓸한 표정이 눈에 밟혀 회사에 도착하고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오면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아이 방 문틈으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잠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도시락을 싸고 아이와 학교 길을 걸었습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재명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반에서 모범학생으로 뽑혀 상장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들고 외쳤습니다. 아빠, 나 상 받았어요.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재명아, 정말 잘했다.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재명이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의 입가에서는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저도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재명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고 다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아이는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갈수록 저를 걱정하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꼭. 재명이는 늘 마지막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꼭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말줄임표처럼 공중에 떠 있다가 조용히 가라앉곤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로 재명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재명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재명이는 일찌감치 목표를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정신없이 버티는 동안에도 이 아이는 자기 길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맙고 미안해서 한동안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서 단 한 번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재명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럴 때면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아빠도 모르겠다. 더 길게 설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자는 서로에게 기대고 살아왔고 그 사실만으로도 버틸 힘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본격적인 입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명이는 여전히 의대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고 담임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재명이는 충분히 좋은 의대에 갈 수 있어요. 끝까지 페이스만 유지하면 됩니다. 저는 아들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의대가 얼마나 치열한지 떨어졌을 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명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는 사람 특유의 눈빛으로 묵묵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수능날 아침, 저는 재명이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입구 앞에 서 있는 아이의 얼굴에는 긴장보다 담담함이 더 많이 비쳤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실력대로만 보고 와라. 아빠는 널 믿는다. 아이의 뒷모습이 시험장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 집으로 돌아온 재명이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 본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어깨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뒤 합격자 발표 날이 찾아왔습니다. 재명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손에 땀을 쥔 채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저도 옆에 서서 숨을 고르며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니터 한가운데에 글자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합격.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 됐어요. 의대 붙었어요. 재명이가 소리치며 돌아섰고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재명아, 정말 잘했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다. 아이도 울었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제가 아빠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빠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다. 앞으로도 내 꿈을 향해 계속 뛰어가라.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식을 했습니다. 재명이가 좋아하는 고깃집에 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내내 웃었고 저도 그 웃음에 휩쓸려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입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재명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챙겨줬습니다. 의대 기초 교재를 사주고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새 노트북도 장만해줬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재명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라면 아빠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해줄 거야.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웬만한 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번호는 저장된 적이 없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들자마자 오래전에 들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수야, 나야. 혜정이 엄마. 10여 년 만에 듣는 장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로 이제야 전화를 한 걸까?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모님은 한동안 망설이는 숨소리를 들려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 한 번 못했네. 사실은 혜정이 일로 전화했어. 저는 숨을 고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들어봐. 혜정이가 요즘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 외국 갔던 거 알지? 그 남자 따라갔다가 결국 버림받았단다. 돈도 다 쓰고 몸도 많이 상했고. 장모님의 목소리는 점점 떨림이 섞여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봉인해둔 문이 삐걱거리며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모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어. 몸도 많이 상했고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한 삶입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장모님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안다. 그래도 혜정이가 재명이 얘기를 들었나 봐.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는지 꼭 한번 찾아가겠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애가 잘 됐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찾아오겠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단호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혜정이 말렸어. 가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그래서 미리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야. 그래도 재명이만큼은 건드리지 않게 내가 막아볼게. 장모님의 말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참입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명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엄마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겠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분명 엄마라는 자리가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 혜정이가 나타나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아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재명에게 말해야 할지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을 앞두고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시기에 굳이 이런 이야기로 아이 마음을 흐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마주쳐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내가 앞에 서서 맡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재명이 의과대학 입학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새내기들과 가족들로 가득했고 어디를 둘러봐도 설렘이 번져 있었습니다. 재명이는 눈을 반짝이며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제가 다닐 학교예요. 멋지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멋지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입학식은 큰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는 학부모석에 앉아 재명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총장의 축사와 교수들의 인사가 이어지고 신입생 대표가 단상에 올라선서를 했습니다. 재명이는 단상 위에 또렷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혼자 키운 아이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의 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뒤 우리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건물 사이 길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벼 있었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재명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우리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어딘가 맞지 않는 낡은 코트, 그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실루엣. 혜정이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혜정은 조심스럽게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재명이는 본능적으로 제 옆에 바짝 붙어 섰고 저는 아이를 제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겼습니다. 어떤 말보다 먼저 아이를 내 뒤로 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걸음 앞까지 다가온 혜정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연수씨, 재명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라는 말에 담기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존댓말을 택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혜정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대하지는 마. 나도 재명이 엄마야. 저는 비웃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엄마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와서 엄마라고요? 혜정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미쳐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두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니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가정을 파괴했어요. 재명이한테서 엄마를 빼앗아 간 사람이 당신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혜정은 고개를 돌려 재명을 바라봤습니다. 재명아, 엄마야. 알아보겠니? 엄마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제라도 엄마랑 같이 지내자, 응? 재명이는 제 옆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명이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재명아,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재명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만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정은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명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라도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하지만 재명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잘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캠퍼스를 거닐던 학부모들과 신입생들이 우리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에게 더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혜정은 눈물을 훔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명에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있어. 아빠가 금방 올게. 아빠,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눈빛에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는 혜정을 데리고 캠퍼스 안 한쪽 구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벤치로 갔습니다. 마주 앉고 보니 혜정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옷은 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과 피로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7여 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눈으로는 보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타난 거야? 장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오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을 텐데
혜정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엄마가 말렸어. 가지 말라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응원하라고 했어. 그런데 재명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냥 못 견디겠더라고. 내 아들인데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 저는 비웃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이에요. 당신은 재명이를 버렸어요. 그 남자 따라 외국 나갈 때 아이한테 단 한 번이라도 전화한 적 있습니까? 혜정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진짜 못된 짓을 한 거 알아. 근데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 그 사람이 좋다고만 생각했지 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 막상 따라가 보니까 지옥이더라. 나한테 잘해주는 척하더니 결국 또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 나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일자리도 제대로 못 구하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런 연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혜정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변명할 생각도 없어. 근데 이제라도 재명이 곁에 있고 싶어. 엄마로서 해주지 못한 걸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재명이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잘 자랐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서 아이 인생을 흔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명이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참입니다.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혜정은 울먹이며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도 엄마야.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미안해. 그래서 꼭 곁에 있고 싶어. 안 됩니다. 저는 바로 잘라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재명이의 양육권은 이미 나에게 있습니다. 판결 기억나죠? 단독 양육권은 나에게 주어졌고 당신은 재명이 인생에 개입할 권리가 없어요. 혜정은 거의 절규하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 나는 재명이 엄마야. 피를 나눈 모자 사이를 법 한 장으로 끊을 수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재명이 마음이에요. 아까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죠? 당신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재명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혜정은 그 말을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제 눈앞에 앉아 있는 건 그저 우리 가족을 깨뜨리고 떠나버린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우리를 배신했을 때 그와 함께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애정도 이미 끝나버렸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다 바닥났습니다. 혜정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나는 재명이만 책임지면 됩니다. 혜정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다시는 재명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이게 내 마지막 경고입니다. 혜정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잠시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의미는 있었습니다. 재명이라는 아들을 얻었으니까. 하지만 그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당신이 모든 걸 부쉈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명이가 있는 쪽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재명이는 얼른 뛰어와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정리했다. 이제 신경 쓰지 마라. 재명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특히 재명이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겠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명아,
오늘 있었던 일은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처리할게. 그 말을 듣던 재명이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 저 사실 어머니 기억이 조금 나요.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이요. 근데 그 기억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항상 어머니는 웃지 않으셨고 저를 많이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아빠는 내가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재명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떠난 날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아빠가 저를 안고 집을 나가시던 모습이요. 그때 저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아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재명아, 너 때문에 아빠가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넌 아빠의 자랑이고 아빠가 사는 이유야. 재명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 가족은 아빠뿐이에요. 저는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재명아. 아빠도 너밖에 없다. 그날 밤 우리 부자는 처음으로 둘이서 술잔을 나눴습니다. 재명이는 이제 성인이었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꿈을 끝까지 밀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밤은 우리 둘에게 아주 특별한 밤으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연수야, 혜정이가 집에 돌아왔어. 많이 상심했더라. 재명이한테 거절당한 게 큰 충격이었나 봐.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이제 더 이상 재명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재명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시작하려는 참입니다.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혜정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너한테도 재명이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재명이와 나, 우리 둘의 앞날만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재명이는 대학 생활에도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돌아오면 학교 이야기를 한가득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의대 공부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재밌어요. 사람 몸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렇게 신기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다는 말보다 재밌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아들이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재명이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만약에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막을 거다. 너는 내 공부에만 집중해. 다른 건 생각하지 마. 재명이는 안도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언제나 든든한 얼굴만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 역시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불쑥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더 집요하게 매달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혜정이 재명이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의대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고 교수들이 나와 의대 커리큘럼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재명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강당을 나와 캠퍼스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나 작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캠퍼스를 한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또 나타난 겁니까?
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요. 제 목소리에 혜정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연수 씨, 나는 그냥 재명이가 다니는 학교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보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잖아요. 여기 직접 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재명이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혜정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만나려고 온 건 아니야.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내 아들이 어디서 공부하는지 알고 싶었어.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재명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발 우리 인생에서 그냥 사라져 주세요. 혜정이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자격 없는 거 잘 알아.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 재명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이야.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낳았다고 다 엄마가 아닙니다. 키운 사람이 진짜 부모죠. 당신은 재명이를 키운 적이 없어요. 아이가 8살 때 다른 남자 좋다고 아이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엄마입니까? 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나도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당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나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혜정은 절망적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재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명아,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일 없었지? 네.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아빠? 다행히 아이는 혜정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다. 공부 열심히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권도 없이 계속 모습을 드러내며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권도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해 당사자와 자녀에게 불안을 준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 주세요. 며칠 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문에는 혜정이 앞으로 재명이나 저에게서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무단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최소한 법적으로만큼은 우리 둘의 삶에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혜정이는 더 이상 나와 재명에게서 100m 이내로 다가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넣고 아내의 친정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보내기 직전까지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우체국 창구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수야,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다. 재명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내가 혜정이 단단히 말려놓을게.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할게. 감사합니다. 나는 짧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막이 생겼다는 생각에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재명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명아,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도 법으로 막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재명이는 안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나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항상 널 지킬 거야. 누구도 너를 힘들게 못하게 할 거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박혀있던 가시 하나를 겨우 뽑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재명이의 첫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도 집에 내려오지 않고 기숙사에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가끔 도시락을 싸서 학교 근처로 가 아이를 잠깐 불러내 건네주곤 했습니다. 재명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괜찮아요, 아빠.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이는 늘 그 말과 함께 웃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주말, 재명이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에는 묵직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조금 쉬어라.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여유 있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나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서 있는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결국 또 나타난 겁니다. 나는 재명에게 말했습니다. 재명아,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왜요, 아빠? 그냥 잠깐 볼 일이 있다. 아이는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한층 더 초라해진 모습의 혜정이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접근 금지 명령 받은 거 알고 있잖아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제발 한 번만 재명이 좀 보게 해줘. 딱 한 번만. 그 다음에는 정말로 사라질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자 혜정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여보, 연수 씨. 나 정말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재명이만이라도 한 번 보고 싶어. 제발. 나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이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때 방 안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재명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정은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재명아, 엄마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재명이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한테 할 말 없으실 텐데요. 아버지, 경찰을 부르세요. 혜정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재명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나는 내 엄마야. 재명이는 눈을 피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혜정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재명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라도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재명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어머니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더 이상 저희 삶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요. 혜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혜정이는 더 이상 나와 재명에게서 100m 이내로 다가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넣고 아내의 친정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보내기 직전까지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우체국 창구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수야,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다. 재명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내가 혜정이 단단히 말려놓을게.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할게. 감사합니다. 나는 짧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막이 생겼다는 생각에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재명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명아,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도 법으로 막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재명이는 안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나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항상 널 지킬 거야. 누구도 너를 힘들게 못하게 할 거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박혀있던 가시 하나를 겨우 뽑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재명이의 첫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도 집에 내려오지 않고 기숙사에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가끔 도시락을 싸서 학교 근처로 가 아이를 잠깐 불러내 건네주곤 했습니다. 재명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괜찮아요, 아빠.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이는 늘 그 말과 함께 웃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주말, 재명이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에는 묵직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조금 쉬어라.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여유 있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나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서 있는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결국 또 나타난 겁니다. 나는 재명에게 말했습니다. 재명아,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왜요, 아빠? 그냥 잠깐 볼 일이 있다. 아이는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한층 더 초라해진 모습의 혜정이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접근 금지 명령 받은 거 알고 있잖아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제발 한 번만 재명이 좀 보게 해줘. 딱 한 번만. 그 다음에는 정말로 사라질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자 혜정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여보, 연수 씨. 나 정말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재명이만이라도 한 번 보고 싶어. 제발. 나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이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때 방 안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재명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정은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재명아, 엄마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재명이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한테 할 말 없으실 텐데요. 아버지, 경찰을 부르세요. 혜정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재명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나는 내 엄마야. 재명이는 눈을 피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혜정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재명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라도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재명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어머니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더 이상 저희 삶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요. 혜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주말 약속을 남기고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재명이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 주말이 되었고 재명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표정은 평소보다 단정했지만 눈빛이 단호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다. 그래, 무슨 일이냐? 재명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꺼냈다. 병원 실습 중에 어떤 환자분을 만났어요. 이름이 박혜정이에요.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 환자가 내 어머니냐?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재명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아요. 확신은 없었는데 오늘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재명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하면서요. 나는 숨이 막혔다. 수년간 우리 곁에서 사라졌던 사람이 이제는 환자로서 아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재명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분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도 안 흔들렸어요. 그저 안타까웠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복수보다 무거운 심판이 지금 내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했다, 재명아. 그게 내 마음이라면 그걸로 돼. 아빠, 제가 잘한 걸까요? 그럼.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든 거야.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재명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빠, 저는 이제 정말로 괜찮아요. 어머니를 용서하진 않겠지만 그분을 憎恨증오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고 싶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끝을 맞이한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재명이가 자는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책상 위엔 해부학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고 노트 사이엔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의사는 사람의 상처를 고치지만 진짜 의사는 마음의 상처를 본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재명아, 넌 이미 진짜 의사야. 창문 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모든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만나서 얘기할게요. 재명이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나는 굳이 캐묻지 않고 주말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재명이는 집으로 내려왔고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재명이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전공 정했어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잠시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소아과? 왜 소아과를 선택했어? 재명이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그 부모님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빠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뜨겁게 흐려졌습니다. 내가 겪은 시간을 이 아이가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전혀 다른 결심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명아, 정말 훌륭한 선택이다.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재명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키우면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명의 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시간들에 대해서. 재명아,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응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면 그게 아빠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재명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저도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다 컸으니까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사세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게 아빠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야. 잠시 망설이던 재명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새로운 분 만나볼 생각은 없으세요? 나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지금이 좋아. 너랑 이렇게 지내는 게 제일 편하고 좋다. 재명이는 어딘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재명이가 의대를 졸업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길고도 길었던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대학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은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총장님의 축사와 졸업생 대표의 답사가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졸업생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고, 유재명 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지자 나는 힘껏 박수를 치며 아이를 응원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우리는 캠퍼스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은 재명이는 이제 정말로 의사가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서 같이 찍어요. 나는 재명 옆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쳤고 우리는 나란히 웃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그 순간의 행복이 사진 속에 박혔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와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또다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역시나 그곳에 혜정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접근 금지 구역 밖 담장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듯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재명이가 그녀를 보지 못하게 살짝 방향을 틀었습니다. 재명아, 이제 인턴 생활 시작이네. 힘들 텐데 괜찮겠어? 재명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니까요. 열심히 할게요. 나는 아이의 등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믿는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아빠한테 말하고. 우리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명아, 재명아. 뒤를 돌아보니 혜정이 접근 금지 구역을 넘어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재명을 내 뒤로 숨기며 혜정을 마주했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명아, 엄마야. 졸업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재명이는 얼음처럼 굳은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말 걸지 마세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닙니다. 혜정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재명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 제발. 하지만 재명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고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는 건 비겁한 짓입니다. 혜정은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재명아,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후회해.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텐데. 그러나 재명이는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당신 혼자 하세요. 저와 아버지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기나긴 악연의 끈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더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제 그만 우리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재명이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아내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법으로도 정으로도 이미 다 끝났어. 우리 인생에 더는 끼어들지 마. 이게 정말 마지막 경고야. 다시 나타나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명이와 함께 캠퍼스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타자 재명이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정말로 끝난 거야. 재명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아버지랑 우리 둘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시동을 걸며 응답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우린 미래만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명아, 혹시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어? 그래도 낳아준 엄마인데. 재명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에게 진짜 부모는 아버지뿐이에요. 낳아준 것보다 키워준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외로웠던 밤들, 불안에 떨며 버텼던 시간들까지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재명이라는 아이를 제대로 키워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재명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재명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아빠. 며칠 후, 재명이는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집에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처음으로 환자분을 직접 맡아서 돌봤어요.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보람 있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재명이는 정말로 의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선생님, 전 부인께서 또다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켠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대로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생각은 없습니다. 재명이를 지키려면 단호해야 합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혜정이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혜정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명령을 어겼습니까? 눈물을 흘리던 혜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보고 싶어서요.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하게 법원의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기존 접근금지 명령은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했지만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짓밟은 가정에 대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변호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끝났습니다. 영구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니 전 부인은 평생 선생님과 재명 씨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명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긴 싸움의 막이 완전히 내려졌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재명이에게 전하자 아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재명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정말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시간은 또 흘렀고 재명이는 레지던트가 되어 본격적으로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부모님들로부터도 깊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잘 봐주세요. 우리 아이가 병원 오면 윤 선생님만 찾으려고 해요. 외래 복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치 내 일처럼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버티기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조용히 떠오르다가 이내 미소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재명이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병동을 오가는 아이의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이라기보다 온전한 한 사람의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유 선생님, 이쪽 환자도 한번 봐주세요. 간호사가 부르자 재명이는 곧장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열이 나서 칭얼거리는 어린아이가 눈가를 붉힌 채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프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곧 나을 수 있게 도와줄게. 재명이는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며 손길 하나도 조심스럽게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 키운 아이가 이렇게 자라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주는 의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 번에 보상받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재명이는 나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언제 오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왔다. 내가 일하는 모습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재명이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하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아빠? 이제 좀 의사 같죠? 나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의사다.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재명이는 잠시 웃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나는 식당이었고 우리 둘이 마주 앉기엔 딱 알맞은 자리였습니다. 재명아, 너 정말 잘하고 있더라. 오늘도 복도에서 환자 보호자들 얘기 듣는 거 들었어. 다들 널 믿고 좋아하더라. 재명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고. 버티기 힘들었던 순간들도, 혼자 울컥이던 밤들도, 결국은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한 길이었다고. 식사를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나는 문 앞까지 재명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재명아,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다. 재명이는 나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평생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로 살게요. 나는 아이를 안은 채로 겨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 버텨서 겨우 도달한 지점에서 흘러나오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심 위로 떠있는 몇 개의 별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내의 배신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세월도, 그리고 마침내 재명이가 의사가 된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긴 문장처럼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은 나는 익숙한 앨범을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8살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재명이, 중학교 때 상을 들고 환하게 웃던 재명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정에서 학사모를 쓰고 서 있던 재명이, 흰 가운을 입고 이제는 의사가 된 재명이까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느 사진 속에도 나는 늘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았고 가정을 잃었고 무엇보다도 재명이에게 완전히 거부당했습니다. 그것은 배신자가 받아야 할 너무도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내를 용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와 재명, 이 둘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나는 앨범을 덮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남은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날들을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문제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